만약에 상승장이 또 온다면 올해 정말 크게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한 20만 불 정도 갈 것 같다. 그러니까 2배 정도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거를 뭘로 들었었냐면 저같이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모아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이 사이클을 맹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번의 이벤트로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갈 수 있다, 깨질 수 있다. 500만 달러 이상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100만 달러까지, 200만 달러까지, 1000만 달러까지. 왜 그러냐면 네, 안녕하세요. 변화무쌍한 시장의 이슈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 번 더 체크해보는 크로스 체크입니다. 먼저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분야에서 컨설팅을 위주로 하고 있는 원더프레임이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매시파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두 분이 이제 올해 비트코인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각자의 전망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백 대표님께서 먼저. 비트코인 전망. 저는 2025년은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이벤트 이후 그 이듬해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일이 항상 한 지난 3번 정도 반복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반복된다면 2025년이, 왜냐하면 반감기가 2024년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크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런 한 해가 됩니다. 주로 연말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2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 상승이 크게 올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시점은 아니지만 이제 연말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비트코인의 그 장기적이나 또는 단기적으로 관점이 다른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법이 달라지는, 그래서 저같이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모아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잠깐 정리했다가 좀 많이 떨어지면 다시 들어가고 이제 이런 판단을 하시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2025년 연말에 반드시 가격이 예전처럼 크게 오를 것 같다, 이거를 100%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패턴은 언제나 깨질 수 있고 모델은 언제나 틀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그 지정학적인 어떤 중요성,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서도 비트코인을 어떻게든 그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지난 15년의 역사 동안, 비트코인의 역사 동안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장이 또 온다면 올해 정말 크게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비트코인 가격 전망의 그 특성이기도 한데 어느 시점에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초에 제가 다른 데 나가서 전망을 할 때는 연말 기준으로 한 20만 불 정도 갈 것 같다. 그러니까 2배 정도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거를 뭘로 들었었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작년에 미국 시장에 런칭이 됐고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올해에도 계속 유입이 계속 될 것 같고, 패시브한 유입을 감안하면 적어도 16만 달러 그리고 많으면 20만 달러까지 오를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 중에 최초로 친암호화폐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 당선이 됐고 이제 취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백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격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작년에 있었던 ETF 효과가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전망 가격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올해 말 기준으로 한 20만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소 조금 더 낙관적인 전망을 좀 하셨는데요. 비트코인 그 가격 상승에도 사이클이 있다는 주장,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백훈종 대표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찾아오는 고정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투명하게 공급 스케줄이 다 공개돼 있고 언제 끝나는지도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는 아주 투명한 그런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15년 동안은 3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2년 동안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감기가 있던 해에 좀 복구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해에 많이 오르고, 그 다음 또 떨어지고 2년 동안 기고, 이런 사이클을 반복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사이클을 맹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클이 그동안 3번이 반복됐건 4번이 반복됐건 6번이 반복됐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이벤트로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갈 수 있다, 깨질 수 있다.
이게 바로 사이클론에 너무 갇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약간 고급 정보인데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사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가진 가치예요.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은행망 통해서 돈을 보내잖아요. 근데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같이 금융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는 그게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금융이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사실 굉장히 혁명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반감기가 왜 있냐? 반감기라는 건 이 네트워크를 작동시켜주는 그 채굴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급여예요. 그 급여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비용을 반으로 쳐볼까? 그래도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 작동하네? 또 쳐볼까? 그래도 작동하네? 그러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계속 작동을 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가진 경제적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의 사이클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람들이 복잡한 걸 싫어하거든요. 반감기 이후에는 가격이 오르더라. 마치 금이 해지 자산이다. 이런 것처럼 일종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클이 있고 여태까지 있었어요. 명확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제 더 이상 이 월급 컷하는 수준이 거의 전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본연적인 어떤 경제적 가치의 상승은 크지 않지만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 반감기야?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감기니까 믿고 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본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후의 반감기부터는 저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보긴 하지만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작동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이 뭐냐면 이 네트워크의 가치라는 것은 사실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채굴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채굴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크게 한번 상승했던 저는 이유를 저 혼자서는 이유를 뭐라고 보냐면 2022년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원이 됐다고 보는데 아까 백훈종 대표님께서도 잠깐 얘기하셨다시피 러시아가 금융 제재를 받으니까 금융 제재를 받으면은요 그냥 은행망을 쓸 수 없습니다. 자국에서만 쓸 수 있어요. 해외 송금이 안 돼요. 그래서 석유 팔고 이런 거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럼 비트코인으로라도 대신 해볼까? 라는 아이디어를 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러시아라는 굉장히 일정 수준 이상의 크기를 가진 강대국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았지만 사실 트럼프는 러시아랑 손을 잡으려고 하는 지금 뉘앙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휴전하자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빼놓고 러시아랑 종전협정 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큰 적이 있기 때문이죠.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러시아랑 우리가 싸우니까 러시아가 중국에다 싼 값에 원유 퍼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우리한테 좋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되냐면 중국은 자본 유출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주축이 된 브릭스에서 암호화폐도 뭐 우리끼리 돌려볼까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 러시아랑 이 미국이랑 짝짝꿍을 해버리면 비트코인이 중간에 붕 떠버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네트워크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사이클이 있냐는 질문 하나로도 사실 이런 정도 뎁스의 얘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작동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국제적인 정세나 지정학적인 요소들을 같이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에 움직이던 대로 반드시 움직일 거라는 그 단순한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그렇죠.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주 이게 또 중요한 질문인데요. 비트코인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100만 달러까지, 뭐 200만 달러까지, 1000만 달러까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모네터리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즉 전 세계의 모든 정부들이 또는 중앙은행들이 이 유동성을 통해서 자국의 어떤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인들의 이런
이권이 개입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돈 풀기, 결국 이제 이 닉슨 쇼크 때 금태원이 중지된, 그래서 달러 가치가 그냥 신용 팽창으로 계속해서, 달러 가치가 아니라 달러의 유동성이 신용 팽창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게 된 상황에서는 이 주요국들은 계속해서 이 돈 풀기를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 2022년에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연준의 TGA 어카운트에서 다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지금 이제 유동성을 다시 푸는, 그러니까 연준의 TGI에서 은행들이 돈을 빠져나가서 빼나가서 그거를 어딘가로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내보내는 형태로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는 그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기준금리는 잘 내리고 있지 않지만 사실 연준은 은행권의 자금 경색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성장률 침체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마사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는 양적 완화 기조가 이미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처럼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지 몰라도 다시 점진적으로 유동성의 파도가 들어오고 있는 건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사이클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유동성이 뭐 줄어들었다 늘어났다가 결국 우상향한다, 계단식으로 우상향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그것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너무나도 우리가 투명하게 알고 있지만 4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고 언젠가 발행이 완전히 끝날 거기 때문에 결국 더 투명한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지난 수천 년간 금이 누려왔던 궁극의 안전자산, 플라이트 세이프티라고 하죠. 그 지위를 비트코인도 종국에는 누리게 되는 그런 미래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저는 얘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별일이 없다면 연말에 한 20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어떤 주정부든 아니면 연방정부든 간에 어떤 형식으로든 비트코인 비축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미국이 아니더라도 세계 뭐 주요 국가들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한다. 라고 하면 뭐 50만 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비트코인이 굉장히 높은 수준, 뭐 500만 달러 이상,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계가 한번 아사리판이 나야 된다. 우리가 이제 스위프트라는 망을 굉장히 오래 몇십 년 동안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스위프트가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어떤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수수료가 높다든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계 이제 달러화를 흩뿌려 놓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전자결제 방식으로 금융유통 질서를 바꿀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가치, 방해할 수 없는 네트워크, 그 가치가 굉장히 퇴색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갈등이 있어야지만 더 제 역할을 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기존 질서를 깨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어떤 그 돈을 유통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항상 비트코인은 거기서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미국처럼 우리가 비트코인 채굴을 더 많이 해서 우리가 이 제어권을 그냥 가져버리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금지시키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금지시키자는 이미 물 건너갔어요. 왜냐하면 일반 기업들이 지금 엄청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건 이미 금지시킬 수는 없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됐다고 보고, 근데 얘가 정말 아무런 어떤 기능 없이 그렇게 퇴화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금 가격을 보면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금 가격이 계속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지정학적 이슈가 있을 때 상단을 뚫고 올라갑니다. 근데 3번 상단을 뚫으면 또 올라가는, 한동안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이긴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 추세로 보면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갔어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감안하면, 근데 어쨌든 사람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가 중요한 걸 거니까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 정도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국부 펀드에 편입이 된다, 그리고 뭐 미국이 산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상당히 최대 50만 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 네. 단기적으로 올해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어떤 이벤트를 좀 보고서 그걸 이 투자의 신호로 좀 봐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저의 생각인데 네. 데이비드 섹스가 최근 며칠 안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발표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 그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이 중요 발표라는 얘기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쭉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 그것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에 대한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비트코인 비축 자산 얘기가 없으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때 사시면 됩니다. 저는 왜 하반기에 20만 달러를 보냐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늘어나면 이게 그 자체로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약간 금리 인하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다 오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는 굉장히 협소한 호재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만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비트코인으로 들어와서 이게 가격이 오르면 여기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돈을 빼서 알트코인에 넣습니다. 네. 알트코인들은 시총이 적기 때문에 멀티플이 높게 올라간 효과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순환매 효과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순환매가 작동할 수 없는 호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위주로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알트코인 가격들이 들썩들썩 거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 중대 발표에 비트코인 얘기가 없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때 이제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발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지금 나와 있는 USDC, USDT 같은 그냥 코인을 살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 있는 메이드 인 USA 플랫폼 기업들로 하여금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빌 해거티 아까 백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법안에 보면 100억 달러가 기준이에요. 100억 달러 기준으로 100억 달러 미만의 시총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그 규제를 완화해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100억 달러 이상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세계에 딱 두 개밖에 없어요. USDT, USDC. 이 얘기는 뭐냐면 100억 달러 자체가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코인, 애플 코인, 뭐 아마존 코인, 페이스북 코인, 페이스북은 실제로 리브라라고 해서 예전에 코인 찍으려고 했었죠. 이런 코인들을 찍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걸 무기로 해서 세계의 어떤 플랫폼 그 확장 전략을 펼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 패권이 확장되는 그림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단순히 코인 투자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 드리면 빌 해거티가 그냥 내놓은 법안이 그냥 통과된다. 그럼 빅테크 사야 돼요. 플랫폼 기업 사야 돼요. 그리고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알트코인 상승률이 훨씬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럼 거시경제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2번 있을지 1번 있을지 이거는 사실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준은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해나갈 거로 저는 봐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대신에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한 대로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든 우리는 시중금리를 낮춰서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했어요. 결국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를 미국 내에 있는 인플레이션 낮추고 에너지 생산은 늘려서 인플레이션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국채 발행량 조절해가지고 낮추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위험 자산은 당연히 가격 상승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시중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유지하지만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어쨌든 돈이 흘러간다. 라는 식으로 내러티브가 번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미 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형성이 돼 있긴 합니다. 비트코인은 차치하고 일단 잠깐 빼놓고 이 밈코인 트렌드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밈코인을 발행했고 근데 그런 거 빼고라도 지금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카운트 되는 알트코인 개수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수백만 개입니다. 수백만 개의 알트코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거는 코인마켓캡에서 트래킹 되는 코인 수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밈코인의 어떤 이 쏠려 있는 세간의 이목이 굉장합니다. 지금 이거라도 한번 한탕 해보고 싶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으니까 약간 까방권도 있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만 조금 더 시장 친화적으로 풀리면 아마 그쪽으로 대거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뭐 글쎄요. 정도는 2021년 불장보다 약할 수는 있지만 또 한 번 이제 그 갓 캔들이라고 하죠. 큰 양대 장봉이 나오는 시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25년도는 결국 이제 이 시중 금리가 내려가는지 그리고 밈코인 트렌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지 이런 거 같이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친화적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한 이후에는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좀 갖고 있는 건지 이번엔 김 대표님께서 좀 먼저. 처음에 이게 좀 저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다가 취임을 한 직후에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말이나 정책이 바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복귀를 해보게 됐는데 먼저 짚어둘 부분은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실 좋을 만한 얘기를 한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2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나의 임기 내에 팔지 않겠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저런 정치인들도 붙고 기업인들이 또 말을 보태고 하면서 미국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걸 가져갈 수도 있고 이걸 시중에서 살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많이 오를 거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사실 취임 전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트럼프 하는 걸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영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지금 트럼프의 입으로 나온 말은 안 팔겠다. 팔지 않겠다는 거. 예, 안 팔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취임 이후에 행정명령을 굉장히 많이 냈는데 디지털 자산 관련 행정명령도 나왔거든요. 그 행정명령이 내용을 보면 그 지금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 자산 AI 쪽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TF를 만들어서 디지털 자산 정책과 그리고 비트코인 자산 이 비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할해서 나한테 정책 제안을 해봐 60일 이내에. 이게 행정명령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행정명령 나온 걸 쭉 보면 대부분 대통령인 나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어의 형식으로 돼 있어요. 시키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쿠션을 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느낌이 있고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 시장에 있는 분들 다 느끼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기점으로 계속 미끄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2월 5일에 크립토 짜르라는 직책이 이제 새로 생겼는데 이제 그 양반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정책의 최우선 순위 과제로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꼽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 비축 혹은 매수 이런 것은 연방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 후순위로 갔다 지금. 대선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의 그 말 팔지 않겠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꿈보다 해몽처럼 이 시장에서 좀 과도한 해석이 있다 보니까 실제 당선되고 나서의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갭이 있었다 보니까 그게 좀 가격에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굉장히 교묘하게 사실 얘기를 했던 것이 작년 7월 달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워딩은 이거였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굉장히 미래에 유망한 자산이 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팔지 않을 거고 너희도 팔지 마라. 라는 얘기를 그 자리에 모였던 이제 비트코인 이 매니아들이겠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앞으로의 어떤 그 비트코인 자산 가치의 상승을 좀 예고하는 그런 뉘앙스기도 했어요. 사실 오해를 살 만한 일인데 아주 냉정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안 팔겠다라는 말 말고는 한 게 없다. 트럼프가 지금 취임 후에 굉장히 강경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해줄 거라는 거는 원래부터 현실성이 없는 기대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0만 불까지 급하게 내달린 거는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라는 말이 시장에도 있었잖아요. 주식시장도 그랬고 비트코인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대가 깨지는 거는 결국 지난 2월 초에 있었던 이제 암호화폐 위원회 최초 기자회견 때문이거든요. 이거 시시했다, 별걸 알맹이가 없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더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거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언론에서 사실 제대로 다뤄주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중요한 알맹이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이 양원 기반의 그 암호화폐 정책 드라이브 태스크포스 가져가겠다고 했단 말이죠. SEC, CFTC, 기타 등등 행정부 조직 안에 있는 이 비트코인을 다룰 수 있는 모든 정부 조직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위원장들이 모여서 이제 암호화폐 정책 관련해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출범하는 사실 자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 이거를 암호화폐 가격이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전략 자산이라든지 그 김동완 대표님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 제일 정책 과제로 삼겠다고 했던 것들도 빠르면 수주, 느리면은 수개월 안에 진짜로 관련 법안이 나와서 통과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언론상에서 이 데이빗 sak스라는 인물이 암호화폐 위원장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의견을 얘기를 계속 해줘요.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는데 특히 그 해거티 상원의원이라는 사람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규제 그 가이드라인 안으로 들어오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규제 안에 들어오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미국 기반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 거래량과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거래한다 사람들이.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기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97,000, 6,000 이렇게 흘러내리고 96,000에서 97,000 사이 계속 횡보하고 있을 요럴 때가 저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뭐 별 말 없다. 요거만 생각하고 가격이 흘러내리니까 에이 뭐 시시하네,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가격이 흘러내릴 때가 오히려 기회고 요때 담아놓으면은 이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이빗 sak스라고 하는 암호화폐 위원장이 약속한 것들, 암호화폐 위원회가 추진하는 것들 거기에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 법안에 진행 속도가 가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비트코인 가격에 큰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백 대표님 말씀은 일단은 트럼프가 실제로 한 거에 비해서는 시장이 언론이 좀 그거를 평가절하하는 느낌이 좀 있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인 것이 네. 그 스테이블 코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저는 올해 있는 이슈 중에 제일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백국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중에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 이걸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가장 좀 많이 쓰이는 곳이 코인 사고 팔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사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격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뷰 차이가 있다면 백 대표님은 비트코인 상승이 더 좀 나타날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하는 것이 알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정도가 다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트코인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대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리테일 소비자들, 리테일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줄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형태의 정책이나 워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근데 미국의 그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의 도입을 이제 한다고는 했는데 그 움직임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트래킹은 하고 있으나 법안 발의나 아니면 이제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최근에 트래킹하기로는 총 22개 주가 법안을 발의해서 노스다코다라고 하는 주 하나가 의회에서 거부가 났습니다. 근데 그 거부된 주가 또 어제 하루 동안 3개가 더 늘어나서 총 4개 주가 지금 법안을 거부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좀 흘러내리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법안 발의가 20개든 30개든 미국에 있는 주들에서 발의되더라도 이게 한 번에 모든 주들이 통과되리라고 보는 거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만 통과돼도 굉장히 큰 호재라는 거.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한 개 주가 법안을 통과시켜서 주지사가 이제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되면 나머지 2개, 3개 주들이 나오는 게 더 쉬워져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텍사스 주입니다. 텍사스 주가 이 법안 발의해 놓은 걸 보면 아주 적극적이에요. 예를 들어 주 정부기 때문에 1년에 몇 개, 얼마 어치씩 살 수 있다는 걸 딱 명문화를 해놨거든요. 다. 텍사스 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년 그 상한선을 정해놨었어요. 근데 최근에 법안을 개정해서 상한선을 없애버렸어요. 원래도 상한선이 가장 많았는데 다른 주들과 비교해서 근데 상한선을 아예 없애버린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의회단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텍사스주는 아주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매입을 하겠다라고 사실상 천명을 한 거고, 텍사스주는 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친기업적인, 그리고 법인세 아주 낮고 이렇게 세금 혜택 굉장히 많은 주로 유명하고, 테슬라, 그다음에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도 본사나 아니면은 그 지역 본사 같은 것들을 텍사스 오스틴에다가 만드는. 요즘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업들이 많이 그쪽 텍사스로 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예. 정도로 친기업적인.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혁신 기술을 활용한 기업들도 텍사스 오스틴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 이게 주정부가 좀 이 혜택을, 이 수혜를 좀 더 많이 보고자 이 전략적 비축 자산을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텍사스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일단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준비 자산 도입 가능성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미 그 취임 직전 한 이틀 전에 자기 밈코인을 찍어가지고 그게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고, 요번 주말 이 촬영일이 지금 18일인데 요 전주 주말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그 민코인 얘기를 잘못 얘기했다가 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탄핵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비트코인이라는 특정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근거 없이 요거에 대한 어떤 베네핏을 주기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고, 근데 반대로 백훈종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이걸 하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지금 상황이거든요. 저도 이제 텍사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텍사스는 채굴을 또 많이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궁합이 되게 잘 맞아요. 여기 이제 풍력 발전 엄청 많이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친환경 비트코인 채굴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연계하기가 되게 좋은 주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주들은 사실 하나하나 쪼개놓고 보면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소국, 나라나 그렇죠.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서는 지금 그 유럽연합 집행부가 거의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코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우리도 비트코인을 좀 전략적 비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이제 좀 국고에다 쌓아놔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거는 뭐 시간의 문제고 경향상으로 볼 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다만 저는 하나의 트리거가 누군가 처음에 총을 쏘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이게 속도가 빨라질 것 같고. 아직 그 전 단계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나리오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개인데요. 하나는 텍사스나 뭐 이런 이제 이 자체를 했을 때 이익을 많이 보는 주에서 총대를 매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1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장관이 이제 좀 얘기를 잠깐 했었던 국부 펀드에 비트코인이 편입되는 경우로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계속 추이를 우리가 뉴스나 통해서 이렇게 좀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네. 변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많다. 그게 그래서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의 가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코인 시장에서는 이 빔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급등락했었을 때 그 빔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이제 관세 빔이라고 할 정도로 코인 시장이 반응하는 이유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거시경제 지금 상황을 봤을 때요, 사실 기대할 만한 게 많이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걱정할 수준으로 조금씩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와중에 미국 경기는 여전히 계속해서 호실적을, 기업 실적도 굉장히 호실적이고 경제 지표 나오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연준의 지금 기준금리 인하는 연내 한 번, 9월에 한 번 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가장 우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2020년, 21년처럼 거대한 어떤 쓰나미 같은 유동성 홍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다 보니 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쳐다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호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입니다. 무역 전쟁을 벌일 수가 있다. 중국에는 일단 10% 관세 부과, 중국도 보복 관세 부과했죠. 그리고 유럽에도 이제 관세를 매길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행정명령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호 관세 행정명령이라는 거는 이제부터 미국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똑같은 동일 관세를 자동으로 매기겠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한 겁니다. 이러면은 그냥 자동으로 무역 전쟁으로 모든 국가들과 돌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잠깐이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좀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상호관세 조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국가별로 면밀히 판단하고 검토해서 나에게 가져와. 그럼 이제 그거를 내가 보고 다시 결정을 할게. 이렇게
약간 시장의 당근과 채찍을 계속해서 주는 모양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 24시간 가동되고 주말도 없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죠. 결국 시장에 기대할 게 없고 먹을 게 없는 상황.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이 아닌 약간 차악 정도로 이제 상황이 개선되면은 갑자기 이제 위험자산 투자 선호 심리가 확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진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들 좀 예.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신중론, 네. 조심조심 가자 네.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데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면서 동시에 위험자산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자산이에요. 언제 안전자산의 스위치에 불이 들어오냐면 가격이 낮을 때 들어옵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 정부 이후에 들었던 뭐 관세니 뭐 딥시크 충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무역 외교 분쟁들이 이제 계속 예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금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금값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왜 그렇다고 보냐면 비트코인의 지금 절대적인 가격치가 높아요.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 많이 올랐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트럼프 이제 당선이 확정된 게 11월 5일 7일 뭐 이때쯤인데 이때 가격이 이제 67,000달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가격이 한 95,000달러고 중간에 한번 그 108,000달러까지 최고점을 찍고 왔으니까 사실 한 30-40% 정도 오른 거고 지금 이제 가격 레벨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딥시크 충격이랑 이제 미국 관세 전쟁 충격 두 가지가 이제 좀 큰 충격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있었는데 이때 크게 반응했던 주식들이나 에셋들이 어떤 거였냐면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리고 AI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고평가되어 있다는 어떤 시장의 불안감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좀 크게 반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관세 정책에 이제 코인이 반응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또 뭐냐면 관세를 올리게 되면 지금 이 세간에 이제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인플레이션 자극한다. 그렇죠. 그래서 기껏 낮춰놨는데 네.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사실 금리 인하도 못하는. 금리 인하를 못 하거든요. 연준은 지금 계속 그 높은 수준의 금리가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금리 내려야 된다라는 기조였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를 못 하게 되니까 그러면 트럼프 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말을 안 해주고 그러면은 사실 기댈 만한 거는 이제 어떤 통화의 유동성 강화, 유동성 확대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관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여러 파장을 일으켜서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변동이 어떤 그 내부적인 요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거보다는 제도적 재택,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어떤 사건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건가요? 사실 그 내부적 요인이라고 할 만한 거는 네. 반감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블록체인 자체적인 문제 혹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제. 근데 요즘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선물 시장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때그때 조금 비율이 다른데 많으면 현물 시장 크기가 1, 선물 시장 크기가 9. 이런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커졌다는 거는 자체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선물 시장이 또 어떤 날은 현물 시장을 또 움직이기도 하는 우리가 약간 몸통을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됐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반감기가 왜 이슈가 됐었냐면 원래 전통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서 계속 꾸준히 매도를 하는 이 세력이 채굴자들이었어요. 채굴자들은 채굴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 채굴자들한테 주는 돈을 반으로 줄이면 주기적으로 나오는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또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반감기가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수요 공급으로 봤을 때는 그런 논리가 이제 좀 우세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감기가 이제 몇 번 거듭되면서 절대적인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 생각인데 비트코인 원래 투자하시던 분들의 영향성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트럼프의 뭐 말이라든지 미국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게 이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도 기금 투자가 기금이 ETF 사는 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아부다비 국부 펀드에서 이게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국부 펀드 여기서도 뭐 그 펀드의 크기에 비하면 되게 소액입니다. 한 4억 달러 정도 비트코인 ETF를 또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금 ETF 확산 그 역사를 보면 경향적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지정학적인 이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더 원래 레거시한 어떤 경제 영역의 영향을 비트코인은 앞으로 더 많이 받게 될 거다. 그만큼 시장이 더 커지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제도권에 많이 또 편입도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요인들이었다고 저도 봐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거의 100%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희석된 게 2020년, 21년 불장이었고 왜 그랬냐면 그때까지는 비트코인은 그냥 비상간 자산이었거든요. 어떤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뭐 미술품이나 이런 기존 전통금융 시장에 있는 자산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연관을 시킬 만한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거는 그냥 저거대로 가격 가는구나. 따로 노는 시장이었죠. 네, 따로 노는 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와의 어떤 그런 연관성을 따지는 것도 사실 역사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요즘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그 연준 의장의 정책 결정이라든가 기준금리를 보고선 굉장히 많이 예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껴 들어오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이 비트코인에 대한 내러티브가 상당히 이제 이 기존의 전통 금융시장에 있는 자산들과 비슷한 그런 요소를 갖췄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뭐와 비교하냐에 되게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 지수는 요즘 뭐 매그7 주식들이 거의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S&P 500 지수로 봐도 매그7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죠. 수익률을 봤을 때. 근데 이 매그7 주식들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떨어진다. 김동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테크주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진 거를 비트코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시장에 존재를 해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런 주식들의 가격이 안 좋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또 갈 때 보면은 약간 금 가격 갈 때 같이 간다거나 아니면 달러 인덱스 올라갈 때 같이 간다거나 이렇게 경제가 하수상하고 기업들이 실적 못 낼 때 비트코인 가격이 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지 자산으로서의 수요도 분명히 일부 기관들이나 개인들한테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안전자산이면서 위험자산이다. 그렇죠. 볼 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요인, 내가 어떤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혁신 성장주에 투자하는 내러티브로 나는 여기 발을 담그고 있다. 라는 사람들이 모수가 크면 비트코인 가격이 나스닥 할 때 같이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금처럼 안전자산, 해지용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기관들이나 큰 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뭐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같이 가는 그런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역할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결국 이제 주류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미국이 움직임을 중국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또 않을 것 같거든요. 중국이 또 공식적으로 코인 시장에 들어왔을 경우에 이 파장은 또 어마어마할 걸로 좀 보이는데요.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좀 판단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미 브릭스 국가들은 탈달러를 하기 위해서 브릭스 통화도 마련을 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비트코인으로 무역 결제를 허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서방의 금융 제재에 맞서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죠. 위안화로 결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 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도 해보고. 근데 러시아 내부에 있는 이제 무역 기업들이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가 탈퇴되고 비자 마스터카드도 철수하다 보니까 사실상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뭐 너네끼리 무역할 때 아니면 너네 그 외국에 있는 파트너들이랑 무역할 때는 비트코인 받는 거 허용해 줄게 라고 푸틴 대통령이 한 거죠. 중국도 사실 경제가 계속 좋으면은 그런 거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지난 5년, 6년 동안 굉장히 경제가 하수상하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네. 부동산 가격 떡락, 주가 박살. 뭐 요즘 다시 살아난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내수 침체죠.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현물 ETF를 승인을 하고 홍콩을 통해서 해외 자본들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내부에서 나가려고 하는 자본도 홍콩에서 딱 막아놓고 나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이 너무나도 저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암시장을 통해서든 뭐 장외 시장을 통해서든 바로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그냥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홍콩에 ETF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 투자하세요 라고 사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어느 정도 다리는 걸쳐놨고 그러면은 이 수요가 점점 거세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기존 전통 금융시장에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체제를 찾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중국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견해고, 물론 CBDC를 너무 적극적으로 그동안 육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통제받지 않는 탈중앙 자산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진짜 거의 뭐 사상적으로 거의 위배되는 그런 거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뭐 시진핑 그 주석의 어떤 판단에 따라 달린 거겠죠. 내가 그래도 좀 인민들의 다시 한번 표를, 인기를 다시 한번 좀 얻고 싶다, 경제 부흥을 통해서 라면은 미국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우리도 보유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절대 안 돼.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통제받지 못하는 자산을 열어줄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억압적으로 갈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김노환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서 네. 중국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자본 유출의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한 가지, 그리고 뭐 몇 가지 코인들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썼었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달러화에 패깅이 된 달러화 가치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이 이거를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기 시작하면 이거는 달러나 다름이 없거든요. 비트코인이랑 또 그러니까 물성이 다른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거를 결국에 이런 커피 사 먹고 하기 위해서는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달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더 자본 유출의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용한 것이죠. 이거를 지금 확산시키겠다라는 게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미국이 진짜 이걸 한다라고 하면 아마 중국은 더 꽁꽁 묶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되게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이 열려서 중국에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좀 사주면 가격이 훨씬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때는 하기도 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세계 정세를 봤을 때는 좀 쉽지 않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암호화폐 정책이 리쇼어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을 미국에 와서 사업하게 하면 우리가 관리 감독하기도 쉬울 거다. 표면적으로는 이러는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제1타겟은 중국이잖아요. 중국을 완전히 골로 가게 해버리겠다라는 전략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뺏어오겠다.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사업하던 어떤 기업들이든. 사실 기업들을 유치하면 비트코인을 따라오는 거니까, 비트코인 암호화폐 업계에서 굉장히 큰 기업들이 중국, 중화권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홍콩이 최근에 또 뭘 했어요. 홍콩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투자 이민을 받아주겠다라는 또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 와서 법인을 설립하던 아니면 투자 이민을 오던 그 자본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암호화폐로 내도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중국은 계속 홍콩을 이용해요, 지금. 재미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홍콩이 굉장히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이번 주죠. 콘센서스 홍콩이라는 이벤트가 열리는데, 많은 한국에 계신 사업가분들도 다 건너가고 홍콩에 가가지고 이벤트 참여를 하시고, 주변에서 뭐 안 오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려요. 저는 안 갈 거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중국은 홍콩을 계속해서 테스트 베드로 삼고 미국에서 헤게모니 가져가는 거 막을 건데, 이제 그 여파가 중국까지 번질지 안 번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미국과 중국의 또 이 암호화폐를 놓고 이 벌이는 또 전쟁이 또 한편으로는 또 이어지는 셈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스트래티지, 블랙록, 그 다음에 피델리티 같은 이제 굴지의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지금 쓸어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시장에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온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투자가 뭐냐면, 나눠서 투자한다는 거죠, 자산을. 그렇죠. 나눠서 투자한다는 의미도 있고, 네.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산의 속성에 따라서 그냥 묻지마 얼마 퍼센테이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가령 뭐 특정 자산이 크게 가격이 오른다, 그럼 좀 팔아요. 대신에 이제 애초에 설정해 놓은 그 퍼센테이지를 지키는 비중만큼 계속 오버하면은 팔고, 줄어들면 채워넣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예 이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산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들어갈 때는 굉장히 이득이 있어요. 사기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0.5% 사봐. 그러면 이제 다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다 0.5%씩 채우면 그게 굉장히 큰 돈일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수급을 굉장히 자극하는 측면이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일정 비율을 또 보유를 해야 돼요. 어떤 의사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게 또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영향이라고 보는데,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갑자기 막 하마처럼 엄청 막 사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 많아지면 그 자체로 또 약간 시장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일시적인 네. 시장 교란. 그 지금 이제 비트코인 전체 지갑 보유자 중에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사람, 사토시의 보유량이 가장 많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썰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게 확인됐다, 그러면은 거의 뭐 1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이 사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시장에 이 사람이 던진다. 그럼 이제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의 어떤 철학 자체가 탈중앙화 철학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건 너무 좋고 고마운 일이다. 근데 누구 하나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그 자체로 불안 요소가 된다.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이 요즘 좀 힘들죠. 왜 그러냐면 작년에만 S&P 500 지수가 수익률이 2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인 투자자들이 눈이 높아진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도 지수만 투자해도 20%씩 버는 장인데,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했어요? 20% 플러스 알파를 내야 돼요. 그리고 뭐 이런 뮤추얼 펀드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하고 부유한 고객들의 자산을 다루는 펀드 매니저들, PE라든지 헤지펀드 또는 이제 그 패밀리 오피스 같은 정말 거액의 자산을 다루는 그런 분들은 엄청난 압박에 시달립니다. 야, 내가 지수 투자해도 너보단 돈 잘 벌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세상이 지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체 자산을 찾아 나선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KB은행에서 나오는 부자 리포트를 봐도 이 부자들의 귀금속 대체 자산에 대한 그 선호도가 순위를 계속 올라가가지고 막 2위, 3위까지 지금 올라가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펀드 매니저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왜 올라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는 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뭐 지금 이제 10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 들어와 있죠. 미국 현물 ETF에만. 그래서 이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것도 다 웰스 매니지먼트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여러 가지 뮤추얼 펀드들이 있는데, 초과 수익을 내야 된다는 압박감. 게다가 채권은 지난 2년 동안 가격이 엄청 떨어지기만 했잖아요. 이제 지금 더 수익을 낼 구간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국채는 2년 동안 가격이 50% 이상 폭락을 했고,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라는 게 이제는 잘 안 되고, 주식도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어요. 이제는 그렇죠. 매그니피선트 7 주식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상업용 부동산도 안 되고.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 안 되고, 미국 쏠림 현상 너무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어 왔고, 계속 미국에 이렇게 돈을 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의심이 당연히 펀드 매니저들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비트코인을 쓸어 담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거는, 이거는 어떤 트렌드예요. 그냥 트렌드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결국 개인 투자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주면 그냥 더 비싸게 내 비트코인을 팔 수 있는 고객이 늘어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그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내가 수익을 내고 싶으면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기관이에요. 그러면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고객이 들어오는 거고, 이제는 기관만 들어오나요? 국가까지 어쩌면 포모에 휩싸여서 그 매수 경쟁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고 있잖아요. 국가, 기관, 뭐 이런 대규모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오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 그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아까 전에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취급되는 것이 금이잖아요.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런 모종의 합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 김 대표님 말씀 들으면 가끔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귀가 솔깃하게 만드는. 아니 이게 없어요. 이유는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금이,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인플레 해지 수단이라고 나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다루기가 쉽고 연성이 있어서 물성이 있고 귀금속으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그런 전통들이 일종의 관성을 만든 것이죠. 인간들의 어떤 정신에.
이게 화학적으로 어떤 해치 수단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이유가 없어요. 네. 합의를 본 거네.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어. 합의를 본 건데 어.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겠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런 합의가 가능할 것인가? 이 합의는 누가 만드냐면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들이 만듭니다. 유명한 사람, 그럴싸한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설득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누가 하고 있냐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곳마다 야 니네 지정학적 위기 봤지? 그럴 때 비트코인 사는 거야 이런 얘기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미래에 그냥 강력한 해치 수단이 될 거야 얘기하고 실제로 찾아보세요. 구글에 쳐보면 레리 핑크, 해치, 비트코인 이렇게 치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노력을 한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노력을 하겠어요?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블랙록이 거기서 돈을 엄청 벌고 있어요. 블랙록 자신들도 투자를 많이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을 것으로. 그렇다면 해지 수단으로 이 지위가 격상될수록 블랙록 입장에서는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먼저 일반인들보다 먼저 매집한 사람들이 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2009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15년 됐습니다. 그럼 다음 15년이 지날 때쯤에 과연 이런 해지 수단이라는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것이냐? 저는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 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15년 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일단은 제대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어떤 재화의 공급량이 부족해져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작금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머네터리 인플레이션이에요. 통화량이 늘어나서 인위적으로 서비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의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네터리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구매력을 갉아먹거든요. 그 구매력이라고 하는 게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냐, 뭐에 지출을 많이 하냐에 따라서 와닿는, 체감적으로 와닿는 그런 인플레이션의 정도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벡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정값이 아니다. 변동, 가변적이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인 지가 꽤 됐어요. 지난 2008년, 좀 더 길게 잡으면은 닉슨 쇼크 때부터도 잡을 수 있고요. 이제 통합 팽창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됐을 때부터 1달러가 가지는 구매력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아, 뭔가 나의 구매력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투자에 나서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저축을 열심히 하셨죠. 은행 금리가 20%가 넘었으니까. 근데 더 이상 은행 금리가 그렇게 나한테 구매력 하락을 막 가져와 주지 못한다는 걸 안 순간 부동산 투자에 엄청 나서셨죠. 그래서 땅이라도 조금 가지고 부동산 아파트라도 가져서 가격 상승을 도모하는 게, 재산 가치 상승을 도모하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번져 나가왔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꾸 투자로 내몰려, 투기로 내몰려요.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 머니터리 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해진 이 자산 삭감, 구매력 하락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투자로 뭐라도 내몰려요. 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되는. 가만히 있으면은. 네, 그게 바로 국내에서 이제 그 주식 투자 계정 수가 1,500만 개가 되고, 그렇죠. 암호화폐 계정 수도 물론 이제 중복은 제외하지 않은 거긴 하지만 1,500만 개가 된다는 게 너도 나도 투자에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약간 1980년대에 은행 금리 20%지 안정적으로 받아서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내 그 부를 이룰 수 있었던, 열심히 일하고 정년 은퇴하면은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투자는 어렵잖아요. 어디에 투자해야 돼? 뭘 공부해야 돼? 이거 너무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저는 이제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약간 운명처럼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뭐 지금 이제 역사가 15년 정도밖에 안 된 짧은 자산이긴 합니다만 정확히 그 문제의 풍선 효과로 등장을 했어요.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나온 금융위기 거죠? 이후에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연평균 지난 15년의 역사로 치면 150%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10년으로만 잘라도 60%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 중에서 그 10년 중에서 딱 2번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2년만. 나머지 8번은 다 수십 %의 상승을 하고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통화량이 연평균 9%씩만 상승한다고 쳐도 지금 거기에다가 CPI가 3%라고 하면 12%예요. 연간 구매력 삭감이 12%라고요. 이건 아주 양보한 수치입니다. CPI가 3%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12% 이상의 수익률을 무조건 내야 되는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숙명이에요. 근데 다행히 S&P 500 지수만 투자해도 20%니까 8% 남길 수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럴까 과연 주식이? 어렵죠. 주식시장도 당연히 떨어질 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금이 그렇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게 김동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30%씩 연평균으로 올라가는 게 이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비트코인은 이미 인플레이션 해지예요. 그래서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플레이션 해지다. 사람들이 이걸 아냐 모르냐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건데 이미 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트럼프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이 바뀐 사례가 또 있나요? 갑자기 바뀐 사람으로 딱 말씀하시면 블랙로켓 레리 핑크 회장이 저는 떠오르네요. 네, 원래는 이제 그 자금 세탁에나 악용되는 나쁜 뭔가 기술이라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태세 전환을 해서 이제 비트코인 ETF도 발행하고 적극적으로 그 비트코인의 홍보 대사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180도 바뀐 거네. 그렇죠. 그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선 때 같이 국회의원 선거를 했었잖아요. 네. 의회 상하원 선거를 네. 같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대선과 상하원 선거를 합쳐서 그 모든 미국의 산업군 중에 암호화폐 산업에서 제일 많은 후원금을 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사실 미국 정치인들이 지금 눈이 뒤집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정치인들의 암호화폐 반대 발언이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자본의 논리. 그렇죠. 이제 미국은 이게 이제 로비도 합법이고 그러니까. 사실 정치 후원금 이런 게 굉장히 발달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업계에서는 전혀 긴장감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와 지금 상원 하원을 다 공화당이 가져가면서 트럼프가 좀 세게 정책을 밀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가 있었고, 근데 중간 선거가 2년 후에 있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초반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 중간 선거에서 누가 되든 그 사람을 의원으로 만들어 주는 돈이 암호화폐 영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의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돈을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 말 안 들으면 약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라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또는 뭐 이 사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생각하는 인물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김 대표님께서. 저는 약간 소신 발언을 하면 네. 뭐 많아요. 인플루언서가 네. 뭐 부자 아빠 가난한 네. 아빠 뭐 해서 네. 그 로버트 기요사키 네. 또 이제 비트코인 투자 많이 해서 관련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플랜 B라고 해서 이제 그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 스탁토 플로우 기법으로 비트코인 가격 분석해서 되게 유명해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X나 뭐 이런 SNS를 보면 굉장히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오히려 아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 할 때 사실 굉장히 변수가 많고 매일매일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차라리 그런 분들보다는 백훈종 대표님이 훨씬 낫다. 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그러니까 백훈종 대표님을 찍는 게 아니라 아주 이런 사람이 어. 훨씬 낫다. 그리고 누구 얘기를 듣고서 투자를 하는 시기는 제가 보기엔 지나갔어요. 비트코인은. 근데 지금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서 만약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한다? 그거는 이미 지난 사이클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난 뉴스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디파이나 이런 분야는 직접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비트코인도 직접 투자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만의 좀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업을 하니까 저한테 주변에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렇겠죠. 뭐 코인 뭐 사요, 뭐 언제 얼마치 사요, 언제 팔아요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수천 번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거의 제 얘기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만 해도 변동폭이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변동폭을 버텨내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변동성을 어떻게 감내하시냐는. 그러니까 그걸 그렇죠.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걸 감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아예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가격에 사는데 다만 목표가는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사이에 가격이 한 30% 정도
이게 들쭉날쭉 널뛰기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네. 30%가 실제로 이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네. 이게 다 팝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 팔더라고요.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누구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렇죠. 스스로 본인이 투자자로서 확신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기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네, 그쵸. 그래야지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데. 주식도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도 있지만 아 내가 생각할 때 이거 가치는 명확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버티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이제 김동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 쭉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가요.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 자기 신념이 있으려면은 이제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신념을 좀 가져볼까 그런 고민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마이클 세일러가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 사람의 신념을 한번 나도 배워보는 거는 아주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클 세일러는 쉽게 쉬운 언어로 우리가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왜 비트코인을 향후 21년간 적극적으로 모아나가야 하는지를 이 모델링을 해서 그 가설을 세우신 분입니다. 향후 2045년까지 20년 남았죠. 연평균 28%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로 보고 지금까지는 뭐 연평균 60% 상승했는데 계속해서 상승률은 줄어들 테니까 연평균 28% 오른다고 보고 지금 뭐 10비트코인을 사놓으면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비트코인 하나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치면 10비트코인이면 한 15억 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5억 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다 바꿀 거냐 아니면은 50%만 바꿀 거냐 10%만 바꿀 거냐 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걸 해야 되는 그걸 하면은 향후 2045년에는 내 자산 가치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아주 쉬운 말로 설명을 해주세요. 모든 프레젠테이션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앞단에서 그러면 이걸 왜 그렇게 45년까지 20년 동안 보유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 인터넷 혁명 다음에는 AI 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본의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트렌드가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돈이라는 거는 한 번도 디지털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약간 반금융 산업에 발을 걸치고 있잖아요. 근데 금융이란 영역은 참 혁신되기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너무 보수적이고 아직도 이제 그 카르텔, 은행 카르텔이 꽉 쥐고 있는 그렇잖아요. 정부가 사실 쥐고 있는 산업이라서 더 그런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 뭐 모바일 뱅킹 할 때 이렇게 떠다니는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지 사실 진짜 돈이라는 게 디지털화된 적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그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돈이라는 게 디지털화되는 그런 인류 역사적인 그 기념비적인 사건이고 그게 결국 이제 사람들의 일상생활로 점점 스며들 거고 되게 이제 객관적으로 말을 해줘요. 전 세계에 900조 달러 어치의 자산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300조, 뭐 주식 200조,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비트코인으로 점차 넘어올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현재 2조 달러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데 향후 뭐 20조 달러까지 280조 달러라고 했군요. 280조 달러까지 늘어날 거니까 전 세계 자산의 한 7% 정도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게 될 거니까 지금 탑승하는 것도 늦지 않았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주 이제 축약 서머리입니다. 요거에 동의하신다면 요거로 자신의 신념을 한번 배워보시고 키워보시는 것도 좋은 그분이 것 쓴 같습니다. 책도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세일러는 책을 발간한 쓰진 책이 않았는데. 없습니다. 네, 인터뷰 기사들만 좀 이렇게 나와요. 영상 인터뷰 뭐 기사들. 근데 마이클 세일러는 일반 기업의 그냥 CEO인 거죠?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예. 스트래티지를 바꾼 네네. 그 기업의 창업자인데 네. CEO직은 내려왔고요. 내려왔고. 회장으로 있습니다. 진짜 그렇군요. 이분은 어떻게 하다 또 이렇게 비트코인 이렇게 파게 됐을까요? 이분이 어. 약간 풍운아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 닷컴 버블 때 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가 또 이제 잃었겠죠. 어. 닷컴 버블 꺼지면서. 네. 그랬다가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 제가 그 항상 얘기하는 그 연탄가스론이 있거든요. 네. 이 연탄가스를 맡아본 사람은 네. 그 냄새를 안다. 어, 요즘 애들 몰라요. 그렇죠. 그 어디 가서 맡아보겠어요. 저도 예전에 살짝 맡아보고 동치미콩 좀 먹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일산화탄소가 무색무취해. 하지만 맡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이거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 굉장히 기분 나쁜 냄새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탄구이 그 고깃집에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 네. 가끔 머리가 띵할 때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먹어본 거예요.
언제? 닷컴 버블 때. 근데 비트코인을 본 순간 저것이구나. 느낌이 왔다. 그래서 그냥 굉장한 실행력으로 이렇게 막 뛰어들어서 지금 사실 이제 기업 단위로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을 가졌는데 저는 사실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요, 혼자. 이게 저는 좀 기분이 나쁠 정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연탄가스를 너무 많이 마신 거네요 지금. 연탄가스를 마셨다기보다는 이 자체가 약간 연탄가스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 소유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47만 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47만 개가 가령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제 기업을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매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47만 개를 들고 있는데 이 스트레티지라는 기업의 어떤 무슨 이제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가령 여기 이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다든지 뭐 실제로 이 스트레티지라는 기업 자체는 그 지금 적자 기업이에요. 그 이익을 못 내고 있는 약간 상태인데, 그러면 계속 이익을 못 내다 보면 본업에서 그러면 또 비트코인을 팔게 될 수 있고,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센티멘트, 그러니까 사람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불안감을 굉장히 가중시킬 수 이게 있는 현재도 요소고요. 지금 잠재적인 대량 매물이 지금 이 시장을 좀 약간 억누르는 요인도 될 수 있겠네요. 저게 언젠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왜냐하면 않아요. 지금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절대로 팔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막 죽을 일이 생기면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왜 안 팔고서 계속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 신념이에요. 참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돈 버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걸 해서 뭔가 인류사의 한 획을 긋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이랑 얘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제가 보기에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크다. 근데 거꾸로 정말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기 때문에 백훈종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왜 사야 되지에 대해서 좀 확신이 안 선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들어보는 건 굉장히 추천합니다. 그럼 비트코인 투자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계속해서 개수를 늘려 나가는 거죠. 저같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향후 20년 뒤를 보면서 내 자산이 부가 비트코인과 함께 이렇게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되면은 크게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개수를 늘려나가고 그 개수를 줄어드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계속해서 내가 돈을 더 벌어서 비트코인을 더 사는, 현금 흐름을 늘려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그런 부의 전환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해서 팔아야 수익이 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뭐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게, 비트코인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자산이고 언제 팔아야 수익이 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사실 정답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좁혀가지고 주민해서 언제 팔아야 될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수익률은 나를 떠나가고, 멀리 20년은 너무 멀다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5년, 10년이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면 이 자산의 가치를, 그러면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개수를 늘리는 식으로. 어떻게 개수를 늘리냐? 적립식으로. 왜냐하면 월급도 적립식으로 받으실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적립식 펀드 유행했듯이. 네. 월급 받을 때마다 뚝 떼서 그냥 무지성으로 사는 게 제일 좋고, 더 좋은 건 제가 이제 뭐 투잡, 쓰리잡, 포잡을 제가 하고 있는데, 투잡, 쓰리잡, 포잡을 왜 하냐? 비트코인 가격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 살려고 현금흐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가격이 10만 5천 불까지 갔다가 이렇게 9만 6천 불까지 떨어지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거든요.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럴 때 살려고 모아놨던 약간 그 세컨드 현금흐름에서 나온 그 돈을 갖다가 여기다 쓰는 겁니다. 저가 매수, 적립식 매수와 저가 매수를 혼용해서 이렇게 매수하시면은 훨씬 좋은 투자 성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백 대표님하고 앞으로 계속 만나야겠어요. 좋습니다. 네. 제가 명함 드렸으니까 제가 아까 연락처 주시고요.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 투자할 때 이런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오늘 저한테 굉장히 좋은 우리 이 작가님하고 PD님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 알게 해주셔서. 김동환 대표님 어떻게 해요? 이 적립식 투자 얘기를 이제 백 대표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더 제가 아주 생활에서 봤던 사례들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투자는 어떻게를 물어보지 말고 일단 사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물어볼 시간이 좀 자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작년 기준으로 한 거의 130%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럼 이제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오른 거예요. 단일 종목에 1월 1일에 넣어서 12월 31일에 뺐더니 130% 이익 봤어. 그럼 되게 자랑할 만한 수익률이에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그래? 좀 아쉽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이 조언을 할 때는 반드시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비트코인을 사고 알트코인 투자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사고가 나요. 알트코인 투자를 하는 분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멀티플이 훨씬 높거든요. 네. 뭐 10배 벌었다, 100배 벌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 비트코인 가격이 1년 지났더니 100% 올랐어.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손에 안 차는 거예요. 뭔가 이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저걸 샀었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지금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그래서 사면 비트코인은 거의 손해 안 봅니다. 근데 알트코인 손해 많이 봐요. 모르고 투자하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비트코인 일단 사고 알트코인 투자를 어떻게 손해를 줄이면서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면 어차피 다 글로 넘어가요. 비트코인만 들고 계신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오늘 두 전문가분들 모시고서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게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거의 유치원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제 초등학생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인사이트도 좀 얻었고요.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